그래서 부인이 29명, 자식도 왕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불안한 왕권을 바로잡은 것이 광종입니다. 이게 무슨 족보야? 이모랑 결혼? 묘청은 보수지제의 대가답게 가장 하플인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빡친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용클래스의 용쌤입니다. 오늘의 클래스는 단시간에 한국사를 한 번에 핥아볼 수 있는 세 번째 할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핥아볼 부분은 고려시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 초기의 왕들,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통일의 기쁨도 잠시, 고려를 공국한 왕건에게는 할 일이 겁나게 많았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지방의 세력가였던 호족 세력의 정리였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각지의 호족을 정벌했다기보다는 연합했다는 말이 더욱 적절했고, 건국 후에 그들은 오히려 태조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조는 호족 세력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유력한 세력의 딸들과 결혼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했고, 설마 가족인데 배신하겠어? 그래서 부인이 29명, 자식도 왕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20번 아내랑 만나면 되겠다, 그지? 반면 호족 견제를 위한 정책도 병행했는데, 호족의 자식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고, 중앙의 고위관직을 가진 호족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이라는 관리로 삼아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인천 출신이니까 인천 책임져라, 이런 꼴이지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답게 북진 정책을 시행해 조금이나마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쌩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인하하고 후대 왕들을 위해 훈요 10조라는 정책의 기본 방향까지 제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태조가 죽은 후 왕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방 세력들이 얽히면서 왕위 다툼이 심화되었고, 이렇게 불안한 왕권을 바로잡은 것이 광종입니다. 우선 광종은 나대고 있는 호족 세력 약화를 위해 이들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도법을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양민이 된 애들에게는 돈을 받고 호족 세력은 약화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일석이조, 꼭 먹고 애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한 기존의 신하들보다는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합니다. 본격적인 시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름 뭐라고? 주소, 무기 챙겨. 또한 공복을 제정하여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런 일련의 개혁들과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을 세팅하게 되니 광종이 아니라 광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광형님들이 한 명씩 있어야 건국 초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리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 성종 때는 신하들에게 정책안을 건의하라고 명령했는데, 눈치 없는 최승로가 28개의 개혁안을 적어내니 그것이 바로 옆집 꼬마도 한다는 그 유명한 시무 28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왕이 집집마다 가서 백성들을 돌볼 수 없으니 지방관을 파견하라. 불교 행사 너무 힘들어, 좀 줄여줘.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가 최고입니다.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이 형성되었으니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문벌이란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인데, 문벌귀족은 우리 가문은 귀족 가문이란 뜻인 거죠. 우리 집은 노비문서. 건국 과정 중에 성장한 육두품과 호족의 일부가 여러 대에 걸쳐 높은 관직과 권력을 차지해 이 문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귀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직을 독점, 세습하고 과전, 공음전 같은 토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를 세습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비슷한 지위의 가문들끼리 결혼하며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 법. 이렇게 막강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자겸의 난부터 아까 말했던 문벌귀족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경원희 씨가 이걸 해냅니다. 경원희 씨는 이자연이 자신의 딸들을 문종의 비로 보낸 이후에 80여 년간 외척 세력을 독점했고, 그 자손인 이자겸 때의 권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의 왕비로 보내고 왕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인종이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거지요. 권력에 취한 이자겸은 자기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라 하고 나라의 왕을 손가락질로 부르는 만행을 자행합니다. 또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왕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왕비로 삼게 합니다. 이게 무슨 족보야? 이모랑 결혼?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센 이자겸에게 위험을 느낀 인종과 신하들은 이자겸 세력을 공격하여 이자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적중경의 아들과 아우를 제거하고, 이에 분노한 이자겸의 일부가 반격하게 되어 인종은 자겸이 집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시켜 인종을 독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인종은 적중경과 이자겸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중경을 회유해 이자겸 세력을 물리치고 귀양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귀양지에서 이자겸은 죽고 이후 적중경 역시 권력을 남용하다 귀양지에 보내지게 되고 병으로 죽게 되면서 이단은 마무리가 되지만 지배층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음은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입니다. 이자겸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인 개경은 문벌귀족들이 꽉 잡고 있었고 새로운 세력, 지방 세력 등이 진출하기엔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왕인 인종도 왕권 강화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찰나 당대 최고의 문신인 정지상이 풍수지리의 대가인 묘청을 소개합니다. 묘청은 풍수지리의 대가답게 가장 핫플인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권유하였고 왕은 서경 세력을 이용해 개혁도 하고 개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던 문벌귀족들의 세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왕궁까지 만들면서 김치국을 한 사발 들인 킹합니다. 너무 맛있어. 한편 개경의 문벌귀족들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김부식을 중심으로 반대하였고 서경파와 개경파의 갈등은 깊어져 갑니다.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상을 중심으로 북진 정책을 중시했고 고구려의 승의식이 있었으며 금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정보를 주장했고 당연히 수도를 옮겨야 하니 풍수지리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개경파는 부식이형 중심의 신라계 승의식이 있었고 금나라와는 4대 관계를 원하니 서경파는 완전 반대였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경파의 반대로 서경촌도운동은 없던 일이 되고 이에 빡친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부식이형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하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묘청의 서경촌도운동은 단순히 수도를 옮기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개경의 문벌귀족과 서경 지역의 신진관료 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고 신채호 선생님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진보가 무너졌으니 우리 역사 1000년 내 최대의 사건이라 할 만큼 중요시하셨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 어쨌든 이렇게 문벌귀족이 장기간 세력을 유지하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니 역시 문벌귀족의 지배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새로운 세력이 고려를 잡을 기운이 슬슬 느껴집니다.